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이 4th July죠. 그래서 내일 일단 독립기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쉽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부터 장을 좀 많이 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남았는데 장막판에 많이 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다우는 1.14%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돈 자체가 다우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0.8% 하락, S&P 500이 보합을 나타냈고, 러셀은 0.6% 좀 하락이 됐다 해서 막판에 조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금요일날 장이 안 하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이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하루 동안 매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일단 반도체가 계속해서 일단 폭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도체 장비 전부 다 일단 폭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지금 CPU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 14% 하락,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일단 한 7% 하락했다가 5%까지 말아 올렸고, 자, 그다음 램 리서치라든지 오프라인 머티리얼스, KLC 이런 것들은 거의 10% 이상이 다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던 중심으로 하락이 됐고, 자, 나머지 종목들 헬스케어 이런 것들 있죠. 다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에너지 이런 종목들 있죠. 거의 다 유틸리티, 그러니까 거의다가 일단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전체 매기가 돌고 있다.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요 많이 갔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하락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가 같이 같은 인프라 종목들은 좀 하락이 됐다. 테슬라는 올 때에서 좀 많이 하락이 되었고, 자, 메타도 좀 하락이 됐다. 어제 상승을 했지만은 그 상승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이 좀 상승했고, 그 빅테크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갈 때 빅테크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마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우버라든지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은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고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내려오는 가운데 있는데 결론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도 헬스케어 분야 쪽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분야는 이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반도체 주면 그대로 다 하락이 되고 있다. 반도체는 완전히 지금 전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파이낸셜이 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안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소수 종목들이죠. 자, 그러니까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나쁜 건 없었고, 여기도 다우 중심으로 좀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베이직 머티리얼스, 유틸리티, 리얼 에스테이트, 에너지, 파이낸셜 이런 분야들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우 있는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다. 11개 섹터 중에서 보시게 되면 7개 이상, 8개 정도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장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테크놀로지 반도체만 지금 폭락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반드시 다우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 3, 4개 정도 10개 중에서는 한 30%나 4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한 0.19% 하락했는데 S&P 500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게 박스권에서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등락이 좀 심한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7월달 들어서 올라가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갔어서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자, 고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단기 고점으로 물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다. 자,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은 조금 더 하락되는 가운데 있죠. 추세 자체가 좀 고점이 무너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약간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일단 거래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바닥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까지 일단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25,000까지, 자,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스토캐스틱이 다 고점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은 하락세가 되고 있는 것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그것이 지금 이제 나스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는 상당히 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지금의 장의 주도주는 다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에서 다우로 옮겨 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우가
주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르세론 올장에서 약간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0.5 정도 꺾였죠. 꺾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다시금 조금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다우지수가 주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었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서클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등되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지금 완전한 반등으로 보긴 좀 힘들고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은 나타났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다우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가 일단 좀 무너졌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있죠. 강한 상승 추세가 조금은 꺾이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돌아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라갔던 축이 꺾이고 있고, 자, 거기다가 좀 쌍봉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모양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좀 더 하락이 또 심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직전 저점 요 라인 때 있죠. 즉 말해서 530대, 530대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좀 더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도 하락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온다면 뭐 이런 데서는 조금씩 잡아갈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도체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제부터 완전히 폭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후에는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피보나치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어느 정도 요 정도 있죠. 일단 570대 깨졌으니까 그 라인 때, 그 밑에 라인 때는 520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0.38이니까 그 정도의 또 되돌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 지금 현재 상태가 한 13%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18%, 20%까지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530불 때까지도 감당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이크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시장이 대장주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추세가 일단 상승의 추세는 이때까지의 큰 폭의 상승의 추세는 이제는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단 뭐 꺾였다 해서 주가가 하락은 아닌데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추세는 하락 쪽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을 깼죠. 천을 깼기 때문에 850까지도 우리가 아무래도 밑에 본다면 그까지도 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봉이라서 그렇지 주봉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내려온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월봉도 마찬가지고 해서 주봉이 이렇게 되고 있죠.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이 있겠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왔죠. 자, 많이 올라와서 3개월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7월 달에서는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모양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실적 발표 후에 또 시장이 좀 반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다면 다우는 오르고 있는데, 자, 나스닥은 아무래도 반도체 부진 속에서 다시금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지난 몇 달 동안에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반도체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자금이 이동된다.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투자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기업들의 컴퓨터 비용에 더욱더 민감해진다면은 다음으로 집중할 분야가 바로 컴퓨터 비용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HBM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급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고용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죠. 11만 5천 명이 예측을 했는데 난판 페이로일이 5만 7천 명이 일단 증가했다. 상당히 많이 일단 지금 이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고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일단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결 가능성이 많이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년물 국채 만기가 전망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이 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업률은 뭐 4.3을 예측했는데 4.1로서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금리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동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수요일 내 시장 갖다가 좀 안 좋게 했던 것이 메타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메타가 자체적인 쿼리의 응답 기능이란지 추론 기능을 강화하면서 광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메타가 핵심의 AI 제품을 개발하고 40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자체 추론에 대한 막대한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자사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쪽으로 갔으면은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데 이제 이쪽으로 지금 메타가 이쪽으로 자기가 판매
남는 컴퓨터를 갖다가 판매하겠다. 컴퓨터 용량을 갖다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메모리 칩의 주식의 변동성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갖다 시작할 계획이라는 그런 메타의 소식으로 인해서 컴퓨터 용량의 수요 감소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기술 분석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타의 과잉 컴퓨터 용량의 징후보다는 다른 요인이 주중에 지금 반도체 주식의 하락의 더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정 질문에 답하는 능력, 즉 추론 과정의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AI가 반도체 제조업체인 세라브라스와 더불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에 오픈AI는 자사의 새로운 AI 칩을 추론 스택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오픈AI 엔지니어들은 추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비용이 절감되니까 더 많은 HBM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가 폭락한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라브라스의 효율성 향상 칩은 다른 AI 칩의 제조업체보다는 더 풍부한 유형의 메모리인 SRAM을 사용하면서 오픈AI와의 협력의 성공은 메모리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하드웨어 공급망의 해당 부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가격 결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브라스 칩은 SRAM을 사용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 이런 마이크로닉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 이들은 고도익폭 메모리인 DRAM을 갖다가 생산하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면 마이크로는 타격을 입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AI 효율성 향상은 하나의 추세의 시작일 수 있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추론 기능을 최적화하고 메모리 칩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수많은 칩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이 다양한 칩의 아키텍처를 활용한 새로운 추론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추론에 사용되는 실리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실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수요일의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주가 폭락의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추론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조금은 연관성이 있지 않냐.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JP모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가 핵심의 AI 제품을 개발하면서 40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자체 추론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자사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메타는 또 오래 전부터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 예고해왔죠. 그래서 주총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가 서버를 임대하지 않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필요 없느냐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메타가 추론에 더 적합한 컴퓨터 성능을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학습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는 광고 분야를 제외한 메타의 AI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광고 말고는 지금 이제 되는 게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용량이 좀 남으니까 저걸 좀 돌려서 프리캐시프를 좀 좋게 만들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 중량은 뭐 JP모건 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더 많은 추론의 역량을 강화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는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는 금리 변동을 염두에 두고 7월에 첫 주 거래를 시작하는데 지난달에 연준 회의의 요약본 자체가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많이 뒤흔들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또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죠.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케빈 오씨가 왔는데 시장은 그가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시장은 그의 회의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회의록의 공개는 국제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했다. 단기 국제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우려 속에서 지난 3개월 동안에 34bp가 상승했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같은 기간 동안에 18bp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있죠. 그런 것들이 크게 일단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리에 지금 이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동결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현재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 6개월 만에 거의 1년 평균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 얼마나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단 제기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의 평균 전략가들의 S&P 500 지수가 2016년도 말에는 7,800 정도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4%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에 따르게 되면 올 여름에 시장을 위협하는 두 가지의 주요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 여름에 시장이 일단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초기 강세장의 사상 최고 수준을 끌어올렸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고, 다른 하나는 구리 가격이 하락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붐에 투자하기 위해서 몰려들면서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M7 기업들이 최근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요 ETF인 MAGS가 6월 달에 9%가 하락이 되었고,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전부 다 하락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 여름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인터넷 버블을 연상시키는 불균형적인 성과, 그 다음 최근 몇 달간 발생한 포지션의 과밀 현상,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자본을 갖다가 다른 시장, 특별히 메모리 칩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 메모리 칩도 이제 불안하니까 동반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M7만 좀 올라가 준다면 일단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M7이 계속 떨어진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올해 들어가지고 M7 자체가 마이너스 2.5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삭스는 이제 113%는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금액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얘가 좀 올라가 주면은 어느 정도 일단, 물론 얘도 좀 약간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따라주면은 조정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가 좀 올라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리 경고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리와 기타 산업용의 금속의 차트가 정점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구리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한 8%는 상승했지만 3주 연속의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 있다. 자, 구리와 같은 금속은 건설,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 시장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산업용의 금속 차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고점 패턴, 이런 것들이 이번 여름에 주목하는 두 번째 위험 요소다. 그래서 구리와 기타 비철금속의 실적 자체가 역사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순환의 선행지표로 역할을 잘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리도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차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 선물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약간의 꺾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추세는 상승 중인데, 좀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는 미국 정부의 지분을 5%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AI 연구소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그게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면 트럼프, 그 다음에 샘 알트만, 루트릭, 그 다음에 스콧 베센트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오픈 AI 제안에는 엔트로픽, 알파벳, 구글 등 경쟁사들도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케빈 헤셋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백악관이 모든 AI 기업들과의 성과 공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백악관 주도로 좀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자, AI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개발자들이 출시한 최첨단 AI 모델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은 정부와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관계를 보장한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지분 참여하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협력을 잘하지 않겠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 붐을 둘러싼 정치화가 심화되는 시점에 나오고 있는데, AI 확산,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적용, 이런 것들이 가져올 파장이 돼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 감소, 환경 문제, 부의 집중, 사이버 보안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대중에게 인공지능의 이점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비판을 갖다 완화하고 정치적 반발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 떼어주고 이런 것도 막아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는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인해서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의 해외 판매를 금지를 했고,
됐고 교책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몇 주간의 공방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크가 오픈AI는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방을 해야만이 아무래도 발전이 있는데 막아내서는 안 되니까 정부한테 어느 정도 주면서 협력하자. 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는 마이크론과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 자, 요걸 좀 풀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현재 SK 하이닉스보다는 구조적으로 더 나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게 한번 볼 것 같으면 SK 하이닉스는 장기 계약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 시 발생하는 현물 시장의 가격 급등에 따라서 계약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게다가 고객은 칩 출하 전에 10에서 30%의 선불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는 공격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구조 자체에 심각한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계약에는 구매 의무 조항이나 수요 감소 시 매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물량 약정이 없다는 것들. 또한 SK 하이닉스의 고객은 사실상 구매권을 선불로 구매한 것이지 계약상에 보장된 가격으로 특정 물량을 실제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장기 계약에 고객으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매출의 한 25에서 3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상업적 관계지만은 법적 군속력이 있는 의무가 아닌 전적으로 신뢰와 현물 가격 변동에 기반한 관계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16개의 전략적 고객 계약 SA를 통해서 정반대이면서도 훨씬 더 견고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든 계약에는 마이크론 역사상에서 그 어떤 메모리 주기에서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준의 총마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최저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좀 더 앞서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2020년도 2분기의 시장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객은 계약 기간 동안 높은 가격에 묶이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에 수량 의무 이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즉 고객은 시장의 상황의 변화라든지 실제 칩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약정된 물량을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들. 또한 2020년도 2분기 가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마이크론은 최근 한 분기에 84.9%의 총마진, 전년 대비해서 346%의 매출의 성장 그리고 183억 달러의 프리캐시플로를 기록했던 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갖다 5개년 동안의 계약을 갖다 고정시킨 것이다. 마이크론 SA 고객은 GM이라든지 엔트로피 그리고 다양한 최종 시장의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체결된 계약들은 D램의 생산량의 20%, 낸드 생산량의 3분의 1을 포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전체 메모리 판매량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16개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은 2030년도까지는 최소 1,000억 달러의 최저 매출이 보장되고 있고 2010년도 2분기에는 시장 가격으로 상한선이 유지될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이를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또한 업계는 지금 전통적으로 1년 계약에서 3년, 5년 계약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보조항을 추가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반면에 마이크론은 계약 기간 연장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향후의 시장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SK 하이닉스의 접근 방식은 현물 가격이 급등할 때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매력적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 주기를 멈추거나 새로운 공급망이 가동되거나 거시경제 이벤트로 인해서 기업의 예산에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가격 하락에 따라 함께 떨어진다. 하락을 막아줄 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변환될지 자,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체킹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이크론이 조금 더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법적인 구속적인 그런 면이 더욱더 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코이브라든지 네오클라우드 있죠. 이런 것들 딜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딜이 일어났는지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총 금액이 11,900, 4,000, 6,500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독이 다 합하게 되면 적어도 뭐 21,000, 22,00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끝나는 데는 한 2030년도, 31년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엔비디아도 한 6,300 정도 되고 있고 끝나는 시간은 2032. 자, 메타가 2개 정도 되고 있고 35,000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032, 31년도에 끝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엔트로픽 마찬가지고 멀티빌리언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네 스트리트 로또 6,000불 정도, 6,000 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총 한 63,900 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수주가 다 잡혀 있는데 이제 코올리브 자체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주가가 망가진다. 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에 따르게 되면 메타가 와트당 40달러 임대하는 그런 250메가와트 용량마다 2018년도 EPS가 한 3달러가 증가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0.25기가와트의 임대 용량만으로도 8% EPS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를 1기가와트로 확장하게 되면 2018년도까지 컴퓨팅 자원의 임대만으로도 EPS가 거의 12달러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이처럼 컴퓨팅 인프라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메타는 자산 인프라에 남는 베어메탈의 용량만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 네비우스, 코이브, 오라클 등 타사에서 임대한 실리콘은 계약상에서 재판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핵심의 AI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에 남는 기존의 용량을 EPS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컴퓨팅 자원의 공급이 크게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든 공급 데이터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네오클라우드가 매우 낙관으로 갖다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 코이브, 네비우스 이런 것들은 메타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메타가 단순히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다른 시장 영역, 즉 풀스택, 엔터프라이즈급, 고마진 추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이브의 수주 잔고는 현재 시총의 450달러 훨씬 또는 13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수주 잔고만으로도 회사 전체 시총의 2배가 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코이브는 역시나 2027년도에 연간 매출 목표치인 300억 달러의 90%를 이미 선판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1분기 매출은 20억 8천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이미 1기가와트 이상의 유효 전력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 8기가와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가격인 기가와트당 연간 100억에서 200억 달러 기준으로 할 때 완전 구축할 때는 연간 매출이 800에서 16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네비우스는 더욱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1분기 매출이 3억 9,90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4%가 증가되었고 조정 이비타는 단 한 분기 만에 1억 2,9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네비우스는 93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메타와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들, 자, 그런 것들 150억 달러 규모의 연장 옵션이죠.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4기가와트 규모의 글로벌 클라우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의 120억 달러 규모의 베라루빈 수주 계약은 메타가 외부에 재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비우스는 자사 기업의 고객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추론의 하드웨어를 배포할 수 있는 반면에 메타는 일반 고객용의 클라우드의 구형 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강화되는 구조적 이점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네비우스라든지 코이브의 주가가 큰 폭이 하락했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달러화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월가들은 달러 강세론으로서 전환한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가 거의 1년간의 정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략가들은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2일 동안에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최근의 가격 움직임이 이러한 횡보세를 마침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가 수개월간의 부진한 거래 끝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간의 횡보세 이후의 돌파는 종종 의미 있는 추세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환의 변동성이 거의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변동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축은 종종 감기의 스프링처럼 작용해서 풀릴 때 발생하는 움직임은 종종 급격하고 지속적이 될 수 있다. 파동이 응축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후라시를 갖다 이렇게 비추면 좁은 문제들 이렇게 회질 현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번지죠.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달러화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지수 자체가 103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견고한 바닥이 형성됐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달러의 장기 상승 추세에 재개를 갖다 시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그다음 현저한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미국의 금리 우위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 달러가 강세된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 되겠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기술적 관점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달러 지수가 1년 동안의 거래 범위를 돌파하면서 강한 그런 헤드앤숄더의 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102.86, 104.6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달러 움직임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달러는 장기간의 조정 후에 2018년 하반기에 반등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유사성이 지속이 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 지수가 올해 하반기에 103에서 105 사이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가 강세될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축되면서 신흥시장 자산에 대해서 압력이 증가되면서 미국 시장의 상대적 우위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달러가 글로벌 유동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자산 전반의 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가 달러 강세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 전망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달러의 금리 우위를 갖다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 지수가 주요 지수는 아래로 다시 하락한다면은 최근에 돌파는 1년간에 여러 차례 실패한 반등세처럼 또 다른 잘못된 출발로 판명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올해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DA 데이비슨 같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매력적인 기업 가치 경쟁사 대비 우위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75달러로서 39%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들어가지고 29% 이상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오픈 AI,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더욱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이 고객들이 AI 모델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팔란티어를 사용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엔트로픽은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사의 클로드 페이블 5라든지 미소스 5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했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백악관 간의 교차 상태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엔트로픽이 미국 정부와 반복적으로 대립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정부는 AI 모델에 대한 제한을 두었고, 엔트로픽은 자사 모델을 시장에서 철수시켰죠. 그래서 기업 고객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했다면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반면 팔란티어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한 기업은 팔란티어가 솔루션이 기반이 된 AI 모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환만 경험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이익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업 가치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했다. 팩셋에 따르면은 P 레쇼가 71배로서 11월 초에 기록했던 250을 갖다 훨씬 더 밑도는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매력적인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성장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도 비교해 볼 때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어서 매수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많이 주가가 V자 반등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3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0명이 일단 스트롱 바이고, 그 다음 11명이 바이, 그 다음 10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평균 가격은 185달러니까 상승률이 한 40%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볼 건데, 요거는 한국 시장 자체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오크마크의 국제부 CIO이십니다. 데이비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빌 라이그렌과도 만났었는데, 정말 여러 곳을 돌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국제 주식을 볼 때 요즘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제 말은 지금까지 자금이 일부 좁은 분야로 몰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SK, 이녹스, 삼성 등 매우 강력한 반도체 부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의 일부를 받은 수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내에는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좁은 분야로 자금이 몰리면서 다른 지역과 산업들은 완전히 짓눌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 70%나 올랐죠.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겨우 1에서 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이런 점을 보면 내일의 승자는 이미 가격이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던 분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투자 시계를 가진 분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중장기 투자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초반 달일 스웩크가 출연해 국제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여전히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설득과 함께 투자처를 짚어주시죠. 미국 내에도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 즉 흔히 말하는 AI 트레이드에서 소외된 분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에도 미국이 사실상 크게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정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치먼트, LVMH, 캐린과 같은 명품 산업이 그렇죠? 이런 명품 산업은 정말 독특한 분야로 거의 전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버버리를 보면 약간의 영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두 가지 이유로 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둔화, 둘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고 그 결과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특히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백만장자 수와 동남아시아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이런 기업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매우 부진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비즈니스가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잘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루이비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핸드백은 사도 주식은 안 사는 것 같네요. 사람들은 주식을 사서 핸드백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다소 과열된 것 같고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약세였지만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달러화도 다시 과도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다면 이런 해외 시장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초에는 해외 시장이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여러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말이죠. 작년 실제 상황이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엔 달러가 약세였던 적이 있죠. 해외 시장도 약간 강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미국이 SP500을 능가했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올해 초에는 그랬죠. 그러다 AI 이슈가 터졌고요. 그리고 전쟁 이슈도 생겼죠. 그런 일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꺾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수하려는 것이 투자 가능한 자산, 즉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기본적 가치 투자자로서 그 기업이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얼마에 거래되어야 하는지 판단한다면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럽에서 그렇죠. 유럽의 침체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그곳에 정말 훌륭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말로 좁은 영역인 AI 트레이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완전히 무시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래 어쩌면 다른 곳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AI 트레이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중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의아한데 중국에는 직접적인 AI 수혜 기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통제 등으로 인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있고 저희는 프로소스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종의 텐센트 대리주로 전체 가치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네덜란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고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들은 매우 주주 친화적입니다. 즉 현금이 남아있고 주가가 낮을 때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합니다.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세계 다른 기업들,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점을 설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 기업의 평균 자기자 본이익률 ROE 8%나 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경영진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당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설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일부 중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과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소스를 통해 텐센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는 알리바바처럼 중국에서 이번 랠리에서 정말 소외된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아마도 지정학적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뛰어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